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다시 무산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수 있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자 명단에 조국 전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다시 무산됐습니다. 관련해서 일단은 물리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좀 무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검팀 측에서는 적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양측에서 1차 집행 때와 비슷하게 또 이야기를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신경전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그게 제일 좀 두렵기도 하고 좀 참담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오히려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특검보다. 근데 설명을 들어보면서 저 느낀 게 과연 물리적 충돌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난번에는 이제 속옷을 입고 있었다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좀 되긴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체포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체포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의자를 부여잡고 그걸 안 놓는 과정에서 의자를 동시에 그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들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자가 빠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게 이제 다치는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물리력이라고 하는 거는 좀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충돌이라고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 좀 그거는 몸싸움이나 충돌이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특검 조사실로 인치를 하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치하는 과정에서 뭐 팔짱을 끼거나 아니면은 뭐 개구라고 할 수 있는 수갑을 채운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지나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치를 하는 과정이고 지금 그 과정에서 두 차례나 이제 거부를 행사하면서 이제 벌어진 일인 것인데 글쎄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조사에 불응하고 그냥 가서 묵비권 행사해도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가는 것부터 완강하게 거부를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의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사실 아쉬워 보이는 대목이긴 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특검 사무실에 가서 뭐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부분 이랬으면 이제 자연스러워 보였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적 비판은 윤 전 대통령이 감수할 부분이고 본인의 일단 개인적인 형사법적 권리 차원에서 보면 인치 그 구인의 내용에 저런 정도의 강한 물리력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개인적인 사례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그러면 모든 피의자의 경우에 인치에 거부하게 되면 저런 식의 강한 물리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영장에 포함됐느냐 이 부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란 특검도 3번에 걸쳐서 하다가 그만했잖아요. 그 이상의 인치를 위한 강한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법적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실제 그 법원 입장에서도 재판에 불출석하는 구금된 피고인의 경우에 저 정도의 인치를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법원은 사실 구속과 관련돼서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그 기관이고 또 예전에도 보면 인치와 관련돼서 판례가 하나 있긴 있는데 국가보안법 사범의 경우에 안 나갈 경우에 어느 정도의 물리력 행사는 가능하다라는 하급심 판례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물리력 행사. 근데 그 어느 정도가 과연 팔다리 잡아가지고 들고 가거나 끌고 갈 정도가 허용되느냐. 저는 이건 근본적인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독직폭행 사건의 정진웅 검사라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연구위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 집행할 때 이 부분도 기소가 됐잖아요. 유법하다고 해서. 물론 무죄가 나왔지만 무죄 이유가 고의가 없었다는 것과 상해 진단서, 그러니까 상해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이제 2심 판결이 있었던 것이지 직무집행이 적법하다라는 판결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과연 이 정도 물리력을 행사해가지고 피의자를 인치해서 데리고 가는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왜냐하면 인치해 갔어요. 인치라는 것은 조사를 위한 것이고 조사라는 것은 피의자의 진술을 듣기 위함인데 사실 다른 방법을 다 강구해보고 마지막에 만약에 집행에 따르면 그나마 비례성의 원칙에 관련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건 와서 조사하는 것도 안 하고 서면 조사도 한번 시도해볼 만한데 안 하고 왜냐하면 수사기관이라는 것은 피의자의 진술을 회유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신이 출석하지 않으면 큰 처벌을 받습니다. 내가 양형상의 불이익을 줄 거예요. 이런 식의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에 의한 뭐 다소 협박성 발언, 압박이죠. 이런 그 여러 가지 절차를 취하지도 않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법치주의 하에서 이걸 다 인용하는 게 맞는지 윤 전 대통령의 사례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국가보안법 사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그다음에 노동 관련된 사범들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저렇게 다 끌고 갈 건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인 검토가 일반화시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물리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우려하면서 언급해주신 부분들이에요. 당권 주자들은 일부 당권 주자들이죠. 인권 침해 가능성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입장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특검에서 어떤 대응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체포영장을 왜 발부해야 되는지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피의자들 체포영장 왜 발부합니까? 왜 체포해가지고 옵니까? 체포하지 말고 딱 그냥 여기서 나한테 와서 조사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긴급 체포합니까? 그 사람 소재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윤 전 대통령 앞에만 서면 법의 잣대가 이렇게 휘어갑니까? 이전부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윤 전 대통령 구속되는 거 석방할 때도 구속되고 석방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날을 시로 계산을 해서 석방을 하잖아요. 즉시항고도 검찰에서 포기를 하고 그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인권 모든 사람이 인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법이 가지고 있는 물리력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인권 침해를 먼저 우선해 둔다고 하면 어떻게 그러면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윤 전 대통령 앞에만 서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피의자들이 누가 그러면은 경찰의 그 체포 명령을 따르고 검사의 지휘를 따릅니까? 아무도 안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그러면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먼저 대한민국의 수많은 피의자들 인권을 보호하자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결국 특검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다시 또 영장을 발부받을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렇게까지 계속 저항하는 방식들이 사용이 될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전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결국은 조사를 못한 상황에서 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 특정 사례를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체포영장이나 원래 구금을 위한 체포영장 그다음에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는 도망 못하게 하려고 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갑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구금시설에 감금할 때 만약에 반항하면 그때는 당연히 다수의 물리력 행사가 필요한 거죠. 이건 감금 단계에서 물리력 행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인치, 원래 구속영장에 구금과 구인의 그 기능이 있는데 그제 구인과 관련돼서 과연 이 정도의 강한 물리력 행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란 특검 왜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그래 인치를 해다가 의자에 앉혀놓는 것이 정의 실현인가요? 저는 의자에 앉혀놨는데 진술을 안 하겠다고 사전에 다 밝혔어요. 그러면 진술을 안 하면 그럼 뭐하러 데리고 갔나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자 전직 대통령을 데려다가 또는 피해자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이제 끝 이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과거같이 뭐 고문할 것도 아니고 그럼 설득하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법적인 법인에서 압박성 질문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질문을 대답을 끌어내는 것이 수사입니다. 근데 수사의 기본인 그런 거를 건너뛰어서 그냥 데려다 놓고 끝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특검도 두세 번 시도하다 그만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저렇게까지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굴 두둔한다라는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시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민노총 시위 현장에서 아마 경찰이 강제 진압 과정에서 뭐 이렇게 들고 그 관련자들을
밖에 옮겼나 보죠. 그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산 깎겠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진영에 따라서 아까 말씀 주신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진영에 따른 시각을 고정화시킬 필요 없이 이걸 일반화했을 때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가보안법 사범, 그다음에 노동법 관련 위반 사범 만약에 안 나가고 버티게 되면 저렇게 다 드러낼 거예요. 나 진술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 갖다 끌고 가서 앉혀놓을 건가요? 이거는 약간 후퇴한 법치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시위를 하는 노동자하고 비교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어느 사례를 드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기억하는 사례는 현장에서 체포해서 강제로 바닥에 뉘어서 목을 눌렀나 누르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갑을 채웠어요. 그래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거하고 지금 윤 전 대통령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럼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뭐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니? 아니면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강제적으로 지금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오죽 안 되면은 윤 전 대통령 그 무거운 사람을 앉아있는 의자채로 들고 가려고 시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물리력 행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도 못하면 어떻게 체포를 합니까? 그럼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을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하는 거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과연 대한민국이 법 행사를 이렇게 그동안에 해왔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사례가 일종의 다른 피의자들한테 본보기가 된다고 하는 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란 말씀드립니다. 그럼 특검팀이 다음 대응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국민적 시각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것 같은데 원래는 그 서면 조사를 통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이게 특혜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대면 조사를 방문 대면 조사를 시도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일절 진술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그 비난의 화살은 윤 전 대통령에 가겠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건너뛰어서 그냥 끌어다 놓겠다. 진술거부권 행사하겠다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고. 두 번째는 형소법상에 그 해당 진술조서, 진술거부권 행사했다는 거 다 적은 진술조서도요. 법정에 현출되지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재판 당시에 이거 내용 부인합니다라고 하면 검사가 법정에 낼 수가 없어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증거 능력이 있다면 예전 형소법상의 그런 제도가 유지된다면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도 알겠어요. 왜냐하면 판사가 이때 뭐 질문했는데 묵묵부답하다 또는 뭐 진술거부권 행사하다 이렇게 다 써서 내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현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체포영장 그다음에 뭐 긴급 체포 이런 부분은 구금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영장에 포함된 인치 기능의 행사에 있어서 두 가지의 물리력 행사 정도를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특검팀이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워낙 혐의가 많았기 때문에 한두 차례 조금 더 부르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특검의 여러 가지 그 제시한 물증이나 그다음에 그 녹취록 같은 것들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답변이 경험칙이나 상식에 비춰볼 때 안 맞는다. 이게 사실 가능성이 적다라는 판단을 하고 영장을 신청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특검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갖고 있던 증거 등을 토대로 해볼 때 과연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사전 판단의 의미도 크다. 그러니까 구속 여부도 큰 목적이겠지만 이 혐의가 과연 소명된다고 판단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법원의 사전 판단을 받아보는 의미도 곁들여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무슨 조사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전 했을 것 같아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방식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보는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일종의 전략이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한 적도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고 그동안에 여러 정황이나 물증이 제시된 것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거의 막무가내식으로 부인하는 이런 전략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2차, 3차 만약에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상태로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좀 황당했던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목걸이예요. 그러니까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그 목걸이 제조사한테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사에서 목걸이를 출시하기 5년 전에 이미 자기가 똑같은 모델의 모조품을 샀다고 주장을 한다거나 그것도 제조사가 확인해줬다고 얘기하는데도 막무가내로 이전부터 같은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모조품이 있었다고 우긴다거나 아니면 받았다고 하는 신발 같은 경우에도 39 사이즈가 260mm라고 제조사에서 확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우기는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인삼차를 받았다고 잘 받았다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먼저 전화를 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미 명품백하고 명품백 목걸이를 전달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배달 사고가 났었다 하더라도 인삼차를 받았다고 하는 건 같이 선물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또한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뭐 지금 은행권에서 있는 녹취록을 입수를 해서 들려줘도 그것도 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구차한 변명들을 계속하면서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김건희 씨 측의 전략이 다 노출이 된 거나 다름이 없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조사하는 것보다는 고소영장을 청구해서 먼저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맞고 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건진이라고 불리는 전섬계 씨하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마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진술을 바꿀 가능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뭐 통일교 측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에도 고소영장을 지금 이 시점에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자 명단에 조국 전 대표와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 등 이른바 조국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야권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올랐는데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최종 결정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보통 이제 사면심사위에서 심사한 이후에 그 법무장관에게 이제 상신을 하고 법무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결정을 하잖아요. 국무회의 거쳐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면심사위 통과된 것들이 변경돼서 대통령이 제거한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사면심사위에 올라있던 분들에 대한 사면 등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간접적으로 전했다고는 기사를 들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첫 사면은 민생 사면이었어요. 그때는 기조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관철시켰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첫 사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 사면의 양상을 띄었다. 그다음에 뭔가 비청산하는 사면의 양상을 띄었다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히 앞으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면 여부, 사면 대상자 선정 관련돼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서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그 본인이 범한 여러 가지 혐의 또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국민께 크게 사과했다는 것 기억은 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 심사위에 심사하는 대강의 내용을 보면 보통은 이제 형기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그 본인의 혐의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자료를 다 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면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32% 정도의 형기만 채운 이 마당에 사면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거기다가 국민에서 볼 때는 지난 조국 전 장관의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사실상의 민주당과 단일화한 부분에 대한 대가 아니냐.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걸 노골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예전에는 가면을 쓰고 어느 정도 명분을 내세워서 사면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진영 사면을 아예 대놓고 한다. 이게 물론 정치 문화가 달라졌긴 하지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된다면 이제 사면 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는데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각에서 신중론이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사면이 된다면 당 대표직 복귀라든가 혹은 또 내년 지선에서의 역할이라든가 굉장히 또 여러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요. 이재명 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첫 사면인데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을 때의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일단 사면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정치 활동하는 것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건 계속 민주당하고 일정하게 공조하는 형태를 띌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도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해왔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범여권 입장에서 보면 조국 전 대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정치적 자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에서 뭐 불편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전 만약에 사면된다고 하면 조국 전 대표는 곧바로 정치활동 재개할 겁니다. 조국혁신당에서 곧바로 대표로 다시 또 뽑힐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차기 선거를 준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사실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특히 보수 진영의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총선 분위기를 다 바꿨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한테 일종의 정치적 사면을 받았다고 평가할 만큼의 그런 반응을 이끌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지지율을 보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한 20% 후반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일종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독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탄핵 국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만약 좀 우리가 되돌려 본다면 조국혁신당이 없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에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지만 조국 전 대표의 어떤 가족들이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당시 윤석열 검찰이 수사했다고 할 정도로 정치 수사의 희생양이 됐다고 하는 점이나 탄핵 국면에 있어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 사면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희생양이라는 단어는 사실 불편해요. 물론 눈 감고 수사를 안 했으면 조국 전 장관은 처벌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었고 편향적이었고 그래서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사실 무죄가 나온 게 아니고 대법원까지 오히려 법원 단계에서 법정 구속하지 않고 최종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에 그때 형집행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사법적인 고려를 받은 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양이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 듣는 국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번에 입시 비리 전 국민적 관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감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거 사실 큰 사안인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면은 이제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복권도 같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관심이다. 복권이 되게 되면 정치 활동이 재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권과 사면 복권이 같이 되는 자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혼란이 약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희생양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대법원 판결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희생양이라고 하는 건요.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잖아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를 한 번에 조사도 하지 않고 지금 뭐 윤 전 대통령 사례하고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창장 문제 가지고 기소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 가족, 형제들까지 전부 다 수사 대상에 집어넣어서 아주 가혹하리 만침 수사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족들 멸문지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경심 교수도 징역 4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조민 씨의 경우에도 지금 고졸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학력이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이상의 더 어떤 그 징벌 효과를 내야지 가혹하게 징벌 효과를 내야지 합당한 어떤 처벌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누군가를 특정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검찰 수사가 갔고 그리고 그 사람의 것들을 모든 것들을 털어내서 유죄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정치적 수사의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눈 감아줬어야 되나요? 가족 중에 일부는 기소하지 말았어야 되나요? 저는 물론 가혹하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런 그 여러 가지 가족들이 처벌받는 경우 부지기수입니다. 일반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평가를 해야 되는데 꼭 유독 정치인에 대해서만 그것도 진영을 나눠서 특정 진영의 정치인이 처벌 수위가 높거나 처벌 범위가 넓으면 머니터리식이다. 물론 저희도 뭐 할 말 없습니다만은 우리 정치권끼리 서로 간에 이렇게 니네는 왜 이렇게 처벌 많이 해? 우리는 왜 처벌 이런 식의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 불편하다는 거죠. 물론 가혹해 보이죠. 그런데 가혹해 보이게끔 행동을 했잖아요.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적 평가가 있는 것이고 그거 다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면이 그래서 정당하다는 건가요?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수사가 잘못됐다, 희생양이다 이런 평가보다는 뭐 그 정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정치 상황 복원을 위해서 사면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마치 사법적인 평가나 잣대가 이게 뭐 편향적이었고 잘못했다 이러면 국민들이 볼 때 불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요. 민주주의 체제나 법치주의가 유지된다고 하는 전제는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두 가지 가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를 향해서 특정인을 향해서 공정이나 이런 칼날이 공정하지 않은 잣대가 들이대는 그 순간 이미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윤 전 대통령 예를 들어서 지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인권 침해 문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어야 할 부분 그리고 법이 특정인에 대해서 마치 표적 수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체제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법 행위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 행위, 애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는 그 행위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도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특검도 이런 특검법을 그러니까 만들면 똑같은 안 돼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11개 해놓고 나머지 인지한 사건, 그다음 공소시효도 정지하게 하고 이거는 탈탈 터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서로 간에 공방만 주고받고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땐 불편하다는 거예요. 조우천 장관 혐의하고 내란 혐의하고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이 내란 혐의입니까? 다른 거죠. 김건희 씨 앞으로 이제 부부 구성 문제가 얘기가 될 텐데 그것도 역시 똑같은 기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대 4강이 확정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그 발언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당대표 되시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입당을 국힘에 다시 입당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주실 겁니까?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그런데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예,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그 4강에 올라간 다른 후보들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내란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사과하지 않는 한 만나지 않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가장 유력 당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난 계엄을 온 국민들이 다 겪었고 그 계엄을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과정 아니겠어요? 근데 다시 윤 어게인을 외치잖아요.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데리고 와서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랑 관계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왔잖아요. 근데 차기 유력한 당대표가 될 게 유력한 사람이 저런 얘기를 대놓고 하게 되면 아무리 자기의 득표 전략에 도움이 일정 부분 된다 하더라도 저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자체를 희화화하거나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나만한 전당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김문수 후보가 유튜브 방송에 나가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만약에 당의 분열을 초래하거나 이러면 대답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식의 뭐가 정치적인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장동혁 의원과의 뭐 양자 대결 구도를 염두에 둔 느낌, 뭐 쫓기는 느낌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은 당의 또 뭐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끌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유튜버들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유튜버들도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을 사랑한다면 저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당내 분란거리가 될 만한 내용의 질문이다 그러면 답변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꼭 답변할 의무가 없어요. 마치 뭐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어준 방송에 나가 민주당 의원들처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대단히
슬기롭지 못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짧게 좀 이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춘석 의원과의 거리 두기를 통해서 부정 여론 확산 차단에 좀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앞서 언급해 주신 부분도 그렇고요. 뭐 경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의 뭔가 입장, 대응 등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있는 내용대로는 당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그 공직자 해당 공직기강의 수장, 그러니까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은 징계에 관련돼서 절차를 진행해야 돼요. 또 하나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국정기획위의 분과장을 했던 고위직을 했던 분이 본인이 논의했던 이런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를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관련돼서 국정기획위원회 다른 사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야당이 얘기하기 이전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차원에서 이거 전수조사하자. 예전에 부동산이 문제됐을 때 전수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소관기관은 권익위이기 때문에 최소한 권익위 차원을 해서라도 전체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죠. 국정기획위원회 보통 할 때 이게 그 서약서를 받거든요. 서약서 내용대로 서약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이미 불거졌으니 저분 한 분뿐이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간의 여러 가지 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태도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정책 결정을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해당 그 직무상에 취득한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내 취재행위 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분 한 분에 국한된다고 애써 자위할 게 아니고 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또는 정당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너무 또 넓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뭐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주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뻔히 소버린 AI를 개발한다고 하는 얘기 나왔고,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를 관련 주식이 뭔지는 다 공개가 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펼쳐가지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좀 과한 정치 공세가 아닐까 싶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런 윤리적 기준이 허물어졌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번은 반면교사 삼아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조심하고 윤리적 잣대를 세워야 될지 좀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좀 너무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적 공격이 아니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게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그러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일반인이 이용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업의 미공개 정보 차원이 아니고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의 직무상 비밀을 자기 취재에 이용한 거잖아요. 자기 재산적 이익에. 이게 대단히 큰 죄고 이것이 큰 문제라고 해서 지난 2021년도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새로 제정했고 이것이 2022년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유념해서 정치권이 스스로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이런 유사 사례가 없습니다라고 국민께 발표해 주셔야죠. 그것이 저는 여당과 정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